네, 정경유착 시즌2의 주인공입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의 영혼을 울리고 싶은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반응을 보니까 울리고 있는 거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쭤볼 게 없어요. 많아 갖고 좀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킬러 레귤레이션, 이권 카르텔. 킬러가 또 등장했는데 일단 좀 이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뭔가 대통령께서 뭔가 어디 한번 꽂히시면은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제 반복이 돼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킬러 문항 하시다가 이제 규제 레귤레이션이랑 합쳐가지고 킬러 레귤레이션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검사를 평생 하셨으니까. 검사적인 사고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점에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과 결과, 구조 이런 거를 주로 보는데, 그렇죠. 범인을 찾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의 화근만 딱 하고 친다. 예, 그러니까 그 범인을 찾아가지고 그 범인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 다음에 구속하고, 기소해서 결론 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 일으키는 놈 잡아가지고 뚝갑 해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권 카르텔도 이제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그렇게 거죠.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사회과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약간 구조라는 걸 좀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과 상관없이 유인 체계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으면은 그렇죠. 이거는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상관없이 문제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예, 뭐 킬러다 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간단히 보면 사교육 카르텔 얘기인데 사교육 카르텔 몇 건만 잡아서 사법 처리하면 그럼 사교육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교육을 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유인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사라지지 않는 한 사교육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사교육 카르텔 말고 지금 이권 카르텔을 언급했더니 뭐라고 읽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러세요? 뭘 지칭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이 사교육 카르텔 나왔을 때부터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당합을 한다는 건데, 그렇죠. 당합을 해서 마치 독점처럼 이제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카르텔인데 원래 그거라고 있는 게 공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주 전에 나왔던 무슨 뭐 공교육 그 입시 관련된 카르텔 이랬을 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 그러면은 교육부 관료랑 뭐 사교육 업체랑 카르텔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건 상상하기 좀 어렵거든요. 예컨대 뭐 대학 입시 담당하는 국장이 가서 문제 어렵게 내, 꼭 킬러문에 꼭 내야 돼. 이랬을 일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사교육 시장의 이제 강사들하고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하고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거겠지만은 이 수능의 그 출제 구조를 조금 보면은 이게 한 명하고 담합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죠. 출제하는 사람들도 많고 검토하는 사람도 많고, 예, 그리고 장시간 여러 번 검토를 거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카르텔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이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완전 옛날처럼 문제를 써가지고 그 문제를 빼낸다, 혹은 문제의 답안지를 빼낸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예전에 뭐 한두 번 사례가 있지만 뭐 지금은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카르텔을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고, 이권 카르텔이라고 이제 최근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노조나 뭐 이런 뭐 민주당 정부하고 이네들 국가 보조금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이범죄에 넣는다고? 저는 이제 그걸 지칭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봤을 땐 더 심한 그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공무원들 카르텔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인허가가 이루어지는 그 주변에서 많이 형성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예컨대 이제 공무원들의 이제 그 꿈은 뭐냐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그 사업을 이제 예산을 받아서 하면은 그 사업이 그 연속성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기금 사업을 하고 싶어요. 기금화. 그러면 기금을 만들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 법 만들 때 이제 거기 진흥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아니면 뭐 협회를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걸 넣어가지고 자리를 만든다. 이제 그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담당했던 공무원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그 협회를 간다. 그렇지. 예, 그래서 아니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 그런 카르텔을 말하는 거면은 어쩌면 긍정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센 게 이제 검사들 카르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일단 그런 것들을 먼저 내가 척결하겠다 하고 공무원도 이런 카르텔 다 부신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가 이제 뭐 기회 되면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최근에 뭐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 이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금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예,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복지부동의 원인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몰라서 복지부동입니까? 그러니까 복지부동 원래 하려는 속성은 있지만은 공무원이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승진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건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면 승진한다 이런 거는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건 다 따르고 싶어 하는데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고 저는 비유를 이제 이런 걸 좀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연애할 때 뭐 하여간 여자친구들 이렇게 말을 사실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일단 상당히 위험 수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뭘 했다는데 제가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이미 말 다 했다. 말 다 했고 표현도 다 했는데 너는 왜 이 말을 못 알아듣느냐. 답답하거든요. 언제 말했다고. 그래갖고 또 싸웠어? 아니 대부분의 이제 남자들이 혼나는 그렇지. 원천이 너 말게 못 알아듣냐 이거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공무원들하고 대통령과의 관계는 지금 그런 관계다 지금. 대통령은 3월 달부터 뭔가 말했다고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 표현 다 했고 지시도 다 했는데 그거를 받은 공무원들은 난 지금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비유가 그런 거다. 예. 와닿는데. 왜냐하면 지금 공공부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산의 30% 정도를 삭감해서 재구조해야 하라. 그 좀 이따 여쭤볼 거예요. 예. 좀 이따 그 전에 이권 카르텔을 여쭤보는데 킬러 규제는 뭘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이제 규제라는 거는 사실은 쓸데없는 규제는 없애야 되는 거죠. 오늘 조간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 기사도 있던데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뭐 예컨대 이제 그 규제의 역사를 조금 뭐 역사랄까지도 없지만 지난 10년간을 살펴보면은 MB가 취임하자마자 그 목포 대불공단에 가가지고 맞아. 말뚝이라고 했나? 전봇대. 전봇대.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조선업이 그 호황일 때여가지고 맞아, 기억나요. 예. 만드는 방법이 이제 블럭 나눠가지고 배를 조립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블럭을 옮기다 보니까 전봇대가 낮아가지고 맞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뽑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MB 때 이제 그거 맞아. 전봇대 하나 뽑고 끝났죠. 네, 전봇대 하나 뽑고 끝났고 박근혜 때도 이제 취임하고 1년 지나고 나서 암은 이제 규제는 이제 암덩어리 같은 거니까 없애야 된다. 그리고 사실 좀 있다가 세월호 사건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반성이 있는 거고 물론 규제가 있으면은 사실 이권이 생겨요. 그렇죠. 이권이 생겨요. 그리고 규제 기생하는 이제 공무원들과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데 공무원의 존립 기반이 규제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규제의 또 다른 이면에는 또 안전이라는 게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 중대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자체로 보면은 띄워놓고 보면은 뭐 이거를 형사권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여기까지 온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때 그 어려운 또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킬러 레귤레이션이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그 노동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약간 뭘 이해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카르텔의 대명사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죠, 사실은. 아, 그런가요? 왜? 아니, 그러니까 뭐 공무원 하다가 그거 가지고 또 나와서 또 그 로펌에 또 자문으로 갔다가 또 다시 공무원 들어와서 또 소원 소리 들어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 한참 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낙하산이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건 캠프 카르텔이거든요, 그거. 아, 그렇지. 캠프 카르텔이거든요. 그렇지. 그럼 그것부터 그럼 원래 공약으로 그런 거 안 한다 그랬어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지금 뭐 엄청 지금 낙하가 되고 있고. 그렇죠.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거는 하여간 뭐 SNS나 이런 인터넷상으로 보면은 뭐 자유시장 경제를 뭐 침해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 비판을 마치 세게 하던 학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싹 사라졌거든요. 그래요. 좋은 자리 지금 다 가 있습니다, 지금. 에이. 예, 그 좋은 자리에 다 가 있고, 그런 게 카르텔이지, 그럼. 예. 가까운데 카르텔 먼저 보시라.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저희 정경유착 코너의 아주 특성이 게 바로 지금 이런 말씀에서 이제 그대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교수님이 잠깐 언급했다가 제가 뒤로 밀렀던 이 이야기 좀 해보죠. 지난 28일에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라를 위해 예산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했고 이틀 뒤에 기재부가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다시 짜라고 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뭐 다시 짤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짜라고 한 적은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예산 사이클이라고 하는 요 제도를 잘 운영해 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사실은 2000년대 중반에 그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시스템, 제도 개혁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예산 사이클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잘 준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예산 사이클을 좀 청취자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보통 이제 시작은 이제 우리 다음에 이제 어떤 거시 경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그 거시 경제에 대한 예측을 쭉 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기 계획을 짜요.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은 몇 주 전에 했던 재정 전략회의라고 하는 게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4월달, 5월달 그 사이에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6월 말에 했잖아요. 너무 늦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4월달, 5월달에 해서 그때 이제 뭐 그 내각이 모여가지고 복지부는 올해는 한 100조 쓰고 뭐 기재부는 뭐 한 20조 쓰고 국방부는 50조 쓰고 이런 재원 배분 회의를 쭉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결정되고 나면은 이제 각 부처가 이제 그 예산 요구를 이제 결정을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 동안에 예산안을 만들어서 이제 9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6월 말이면은 지금 6월 말은 지금 예산안을 성안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렇죠. 갑자기 기재부에서 재무전략회의 끝나고 나서 예산의 일부분을 삭감해라. 그게 30%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30%를 줬다는 건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지침을 준 건 아니고. 그리고 기재부의 높은 레벨에서도 우리가 어떤 수준을 정해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래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수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10%는 좀 작고 20%는 조금 중간 약간 우리 30% 가자. 왜냐하면 한국이 좋아하는 홀수. 아니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 해와라고 지침을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30%를 깎는 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를 삭감해서 이거를 재구조화한다. 그래서 재구조화가 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좋은 말로 따져 보면은 성과 없는 데서는 돈을 빼고 성과가 높은데 돈을 넣겠다. 이게 이제 재구조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은 돈을 가지고도 효과 있는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정적이 좋아할 만한 예산을 빼고 지역화폐. 뭐 기타 등등 국가 보조금 뭐 이런 거 카르텔 얘네들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 돈 빼고 내 공약 사업에 돈을 넣겠다. 그렇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후닥닥 또 3일 만에 해오라고 했거든요. 3일 만에? 그러니까 6월 말에 줬고 7월 3일까지 해오라고 했다고 취재가 되니까. 뭐 이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는 것도 지난 주말 동안에 몸 부처 공공기관 다 난리가 나가지고 예산 담당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자기가 봤을 때는 제일 이상했던 거. 막 잘라내는 겁니다. 야, 그게 이제 그러면 국가 보조금 사업 이런 것들이 1순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사실 뭐 오늘 뭐 국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뭐 깊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네.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은 없애야죠. 그렇죠. 근데 그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이제 국가 보조금 평가 이런 그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가 체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평가 체계 중에서도 가장 잘 돌아가는 평가 체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런 국가 보조금은 뭐 법적 근거가 없고 사업 효과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예. 아니면 이걸 합쳐야 된다, 아니면 이거 감액하고 저거는 늘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공무원들이 추정하기에 이거를 좀 없애라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대부분 들어가는 건 법적 근거가 있어서 들어간 거거든요. 국가보조금 사업도. 그렇지. 근데 이거를 근거 없이 없애야 된다. 그러면은 근거 없이 없앴을 때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 예. 그러면은 직권남용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또 그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왜냐면 지금 그 직권남용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어떤 근거가 평가를 했다. 근데 평가 등급이 낮게 나왔다. 그러니까 없앤다. 이건 근거가 있는 거죠.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했어. 근데 중간에 누가 인건비를 빼먹는 일이 생겼다. 그거는 수사받고 이거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게 근거가 있는 걸 진행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근거 없이 이제 막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없는 근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렵다. 지금 다 그 대통령이 지금 그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예산 사이클을 지금 뭉개고 있는 중이다. 야, 공무원하기 힘들겠다. 그렇다고 좀 뭐 하면 지금 또 이거 뭐 태만이라고 해서 경질 대상 올라갈 거고. 그죠? 안 하면 직무유기. 그러니까 예. 하면 직권남용. 하면 직권남용. 예. 어쩌란 말이냐. 예, 지금 완전 그 지금 완전 외통에 걸려가지고. 예. 근데 이제 뭘 하라는 거를 시킬 때 사실은 뭐 예컨대 뭐 태양광 사업 이걸 없애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일하기는 쉽죠. 오히려 지침을 주면 쉽죠. 뭐 위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뭐.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자, 내 마음을 읽어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30% 예산 조정한다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3월 달에 지침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침을 봤을 때 네가 요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리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지금 30%를 바꾼다는 거는 지침과는 완전히 어긋나게 짜왔다는 거거든요. 야, 30%는 상당한 그 수치인데 그게. 30%면 그 경직성 경비 빼고 나면은 보통 경직성 경비가 50%에서 6%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예산의 절반도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온갖 사업이 지금 다 난리가 났다는 뜻이고, 근데 이거를 3일 만에 했다는 거가. 야. 예. 이렇게 되면은 뭐 가로 세로 합계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가로 세로 합계도. 예. 예. 안 되지. 예. 엑셀이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이게 항목이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예컨대 뭐 다리를 놓는데 다리를 놓는 비용은 들어갔는데 설계 비용이 빠지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넣다 뺐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요한 단계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예산 편성할 때 뭐 리뷰를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3일 만에 해오라 그러면은 지금 뭐. 야, 요번 국회 예산심의 확실하게 해야겠네. 지금 뭐 공공부는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이게. 예. 그렇구나. 예. 얘기 나온 김에 어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 운용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매겨야 될 것 같은데 몇 점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저는 좀 냉정하지만 39점을 주고 싶어요. 뭐 5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예, 제가 예전에 이제 행정고시나 입법고시나 이런데 뭐 출제 그 한 적이 있는데 이게 40점이 안 되면은 꽈락입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은 40점은 굉장히 민감해요. 40점이 안 되면 꽈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39점? 39점입니다. 왜 39점? 왜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재정 관련된 일을 쭉 지난 10여 년간 해왔는데 지난 10여 년간 봐왔던 경방 중에서는 가장 나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보통은 이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보통은 이제 경기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요. 그렇겠죠. 경기에 대한 판단이 경기가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그렇죠. 아니면 경제 상황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다 수미일관해요. 예컨대 뭐 문재인 정부 때는 보고서 보면 소득 격차가 막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득주 성장 정책들을 막 하겠다. 아니면 박근혜 때는 우리 성장 잠재력이 뭐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창조 경제 해야 된다.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는 여러 가지 환경 이슈가 있으니까 우리는 녹색 성장 해야 된다. 이게 어떤 뜻은 맞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 찬반은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 내에서 맞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번 경방은 앞에 나와 있는 그 경기에 대한 판단하고 뒤에 나오는 정책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그 미다지라고 앞에 나온 거 미다지라고 쓰는데 일곱 미다시. 네, 미다지 앞에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써 있는데 중간 제목. 예, 중간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앞에 판단을 뒷받침할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아니면 있어도 좀 미약하거나.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굉장히 상황 판단을 안일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 보고서 내에서의 일관성은 갖춰가는데 그것도 안 됐다고 봐서 좀 지금 기재부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그러면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몇 개 나눠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원래 정부는 계속 상저하고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저하고인데 이제 상저하저. 아니 하고가 그러니까 고가 더 높을 거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다 했는데 더 내렸다라면 하고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하고인데 이제 하가 언제냐가 문제죠. 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하가 예컨대 12월 31일이다. 아, 예. 에이씨. 이런 뭐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원래는 1.6%를 예상을 했었어요. 원래 예상 짤 때는. 근데 다른 기관들은 그 경제 전망 기관들은 다 예측치를 내렸는데 정부는 안 내리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1.4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경제는 굉장히 안 좋다. 안 좋다. 원래 1%대이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더 안 좋다. 이제 이게 나온 거고 그러면서 내년에는 2.4가 가능하다. 어떻게 또 그렇게 확 뛰어? 뭐 이제 뭐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 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예, 내려가면 올라가면 또 내려갔다 이게 사이클 돌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경기 순환을 보면은 지금 뭐 이제 저점 어딘가를 지금 지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경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바닥을 어딘가를 지나고 있을 거다. 지나고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사이클을 돌면은 이제 내년에는 좀 좋아지지 않냐. 물론 그거는 기재부 판단이에요. 기재부 판단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게 조금 침체가 오래 간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회복이 빨라진다고 볼 수도 있고 여하튼 이건 기재부 판단이니까 기재부 판단은 존중하자. 네. 왜냐하면 제가 뭐 예측 기관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뭐 알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기재부 판단은 이런 거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번 하반기에 골짜기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골짜기가 이게 경기가 훅 꺼지고 내년에는 올라간다.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정부 정책은 이 골짜기를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그게 경제 기조가 돼야 돼요. 그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뭐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예, 그게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이 큰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경제 정책 방향이잖아요, 방향. 아니 앞에는 뭐 써 있죠. 무슨 뭐 이제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우리가 말은 쉬운데 결국 그럼 돈이 들어가는 일들을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예. 왜냐면
1번 지금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 세수 펑크 때문에. 세수만 펑크가 아니고 이제 국세 수입뿐만 아니고 정부 총수입 자체가 지금 사실은 펑크가 지금 축축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산 줄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불용할 결심을 하고 있다 제가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불용할 결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하튼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보통은 돈이 없으면은 우리는 국채를 발행해서 빌려가지고 그렇지. 그 골짜기를 건너가겠다. 근데 왜냐면 내년엔 좋아지니까. 재정 건전성 근데 엄청 강조하던데.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깃발을 들었잖아요. 네. 재정 건전성 깃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쓰지 않겠다. 난 돈을 쓰지 않을 테야. 이렇게 이제 결심을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정부가 할 게 없어요. 하반기는 경제는 어려운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야.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뭘 써야 되니까 이제 뭘 하냐면 규제 완화하겠다. 규제 완화하면 민간 쪽에서 그래도 뭐 좀 하지 않겠냐? 니네 알아서 조금 열심히 한번 해봐. 그리고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니네 기업들은 좀 물건 좀 싸게 팔아봐. 그래서 이제 세일즈 페스타 같은 거를 이제 하라는 거죠. 라면값 몇십 원 내렸다며. 예, 하여간 니네가 조금 싸게 팔아봐. 그리고 국민들은 내수 진작해야 되니까 니네가 소비를 조금 해봐. 왜냐면 우리가 쿠폰을 좀 줄 거거든. 쿠폰. 예, 그래서 사실 이 쿠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왜냐면 원래 소비했던 사람들이 그거 쓰는 거지. 이거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게 예산만큼도 사실 없을 거예요. 여행 쿠폰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는 여행 가려고 작심한 사람한테는 필요한 거지. 여행 갈 돈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 필요 없고.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효과가 거의 없는데 이런 쿠폰 좋아했던 이제 기재부 관료가 있는데 이번에 차관으로 영전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쿠폰 많이 하면은 차관 갈 수 있는 모양이다. 네. 그러니까 여하튼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 그 증거 기반한 과학적인 평가에 의한 효과 있는 이런 사업들은 거의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황당한 거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무슨 그 해외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니까 비행기 값 비행기 그 표 700장을 나눠주겠다. 그걸 나를 주면은 제가 여행을 다니죠. 아이고. 귀찮아. 예.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그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다음 하반기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각자 알아서 이 위기를 버텨내라. 아니 근데 돈이 없다면서요. 예. 근데 왜 또 감세로 왜 가요? 근데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우리가 정부 지출이라고 할 때는 보통은 재정 지출도 보지만은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 지출도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서를 제출할 때 조세 지출 예산서도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정부가 쓰는 돈만 보이지만은 실제로 정부가 쓰는 거는 조세 지출 플러스 예산 그러니까 재정 지출 플러스 조세 지출 두 개를 합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경방을 보면은 조세 지출로 점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부가 지출을 줄이겠다 그러면 조세 지출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그러면은 원래 걷기로 했던 세금은 그냥 걷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경방에 보면은 대부분 다 체제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도 산정 그 기준이 공정시장 공정시장가율. 네, 그것도 저기 안 올린다면서요. 60%를 지금 고정시켰죠. 그다음에 지금 자식단테 주는 아까 그러니까 증여 같은 경우도 지금 면세, 그러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5천만 원에서 얼마나 들린다고? 오늘 조금 전에 1억 5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했던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결국 다 이제 그 돈 좀 있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감세 주면 좀 그 사람들 좀 쓰나요? 아니, 그러니까 쓸 수도 있죠. 예컨대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만약에 증여세가 보통은 이제 10년에 5천만 원. 10년에 5천만 원이 보통은 이제 기본 공제액인데 이거를 이제 늘려주면은 이 저출산 대책이 결혼을 좀 우리가 좀 집도 사고, 네, 결혼도 좀 하고, 애도 좀 낳고.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 이런 증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지지층이 원했던 여러 가지 소원 수리를 지금 막 여러 가지를 껴놨어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그지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러한 경방은 진짜 지난 10여 년 동안 지금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39점. 39점이다. 왜냐면 이건 지금 이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이 점수 줄 수가 없는 것이 앞에 있는 경기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 중산층하고 서민들의 닥칠 문제들을 우리가 진단을 하고 예측하고 그거에 대한 예컨대 복지 정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뭐 아까 지금 뭐 그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해 토론도 하셨지만은 분명히 이제 이제 방출이 되면은 어민들이나 상인들 어민들하고 수산업 관계자들이 지금 사실 타격을 입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염수다 처리수다 논쟁을 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충격이 올 거는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건은 반드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반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판단을 쓰고 그거에 대한 경제 정책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일관성 없게 나오고 건전 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재정 지출은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조세 지출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3년도, 14년도에 박근혜 정부하고 그때 비교해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세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때도? 예, 그때도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 정부가 이제 MB 정부이기 때문에 MB 정부 때 감세를 무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조세 지출도 많이 늘려가지고 비과세 감면 늘려가지고 뭐 세입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 14년도 두 해를 살아보니까 정부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뭘 했냐면은 보이지 않는 증세들을 막 했어요. 담배값 올린 거. 담배값도 2015년도 올렸고 엄청 올랐지. 2,500원을 4,500원 올렸으니까 많이 올렸죠. 근데 그리고 비과세 감면을 많이 없앴어요. 어느 정도로 없앴냐면은 이제 마련수건에 무슨 물 짜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쥐어짜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정부는 지금 그럼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건전 재정을 한다 그래도 그러면 세입 기반을 지금 확충할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출 줄이는 것도 한편, 세입도 늘려가는 것도 다른 한편이거든요. 그러면 증세를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세금들은 걷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비과세 감면을 늘려나가는 방향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정부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지난주에 그 MBC 스트레이트에 나가가지고 제가 이 정도면 자해정부 아니냐. 스스로 막 자해를 막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스트레이트 그렇게 자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그렇죠. 이 정도면은. 반응은 없었어요? 반응은 뭐 아직까지는 없는데 여하튼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정부가 상당히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제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 원천이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해 드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명확하지가 않다. 뭘 하라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온갖 그 문제를 일으키고 사실은 기재부가 이거를 정리를 쭉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기재부도 정리 못 하고 있다 지금. 그 정도다. 그러니까 이 경방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경방이 버젓이 나오고 있다 지금. 이거 지금 경제정책국에서 리뷰하면서 이 말이 안 되니까 이거 빼라, 넣어라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전혀 이런 기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만 더 어제 나온 얘기 보니까 지금 역전세가 이제 되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걱정거리잖아, 우환거리잖아. 그래서 집주인한테 대출 더 해준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대책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세입자인데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빼주고 있다. 뭐 이랬을 때 그럼 집주인이 돈 빌려가지고 그거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너무 쉬운 접근법 아니에요? 거기에 뭐 조건은 붙였죠. 무슨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물론 양심적인 집주인이 있어서 내가 그 계약 날짜는 칼같이 지켜야 돼서 그럼 내가 대출 받아서 전세 보증금 돌려줄게 하는 집주인도 있기는. 근데 배째라 하면서 그럼 뭐 다음 그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저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게 사실은 실제 관행이죠.
아니 그래 내가 미쳤다고 은행에서 대출 받았고 이자 꼬박꼬박 내면서 내가 그러니까 저기 보증금을 왜 줘? 기다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사실 그 보증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말로는 보증금이라고 쓰지만은 그 돈은 사실 없죠. 없지. 그 돈은 다 딴 데 가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부가 그 원래 대출 규제가 이제 있는데 DSR 뭐 DT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총부채 상환 비율을 좀 완화해가지고 DTI만 적용해서 돈 좀 빌려가지고 세입자가 받아서 나갈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이제 금융위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를 냈는데 네. 그게 그럼 맞는 거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집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내가 1가구 1주택인데 우리 집은 전세 주고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전세에 들어와 있는데 저 전세 지금 단기간에 내 거 내 집 빼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금융이라는 게 그런 걸 융통을 해주는 그 방안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나온 대책은 사실은 집값을 떠받치는 내가 집이 여러 개인데 전세금을 못 주고 있으면은 이걸 팔아가지고 사실은 전세금을 줘야 되는 건데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이거 팔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팔려고 그러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우리가 조금 밀어주겠다. 그리고 이건 그리고 전세 사기하고는 또 상관도 없는 거죠. 상관도 없는 거죠. 이건 사실은. 이 대책은 사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원희룡 장관이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예, 며칠 전에 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안 된다고 인터뷰도 했어요. 안 먹힌 거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경방에서 발표가 됐는데 네. 원희룡 장관은 사실은 이런 식의 대책은 안 된다. 집값이 조금 더 떨어져야 될 것 같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도 지금 이 경제 담당하고 있는 금융이 뭐 기재부하고 또 주택 정책 담당하고 있는 또 국토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야, 문제가 있네. 아니 원희룡 장관은 장관 중에서는 그 좀 센 장관 아니에요? 뭐 정치인이면서 실세니까. 그런데 안 먹힌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은 말 바꾸니까 여기서는 된다 그랬다가 또 상황 이상해지면은 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정부 내에서의 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전혀 안 되고 있다. 야, 진짜 문제다. 근데 이건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마음 읽기와 관계가 있는 거다. 그렇죠. 지금 뭔가 한마디로 혼선이네, 혼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그 선수들이 하는 얘기는 뭘 하라는지 지금 모르겠다 지금. 뭘 어쩌라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뭐 여차하면 경질을 시키겠다고 지금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압박원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근데 이제 집중을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시키면은 공무원들이 누가 시켰다고 적어요. 나중에 자기는 빠져나가야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다 적습니다. 이야,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부처는 보도자료를 써야 되는데 보도자료를 다 안 쓴다 그래가지고 국장이 나와서 보도자료를 쓴다. 싫어해요? 그거? 싫어합니다. 예. 국장이 그래서 진짜로? 왜냐하면 보도자료 잘못 써가지고 구속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야. 약간 뭐 평범한 거는 쓰죠. 근데 약간 민감한 거를 쓰려고 그러면은 나는 이거 근거 없으면 못 쓴다. 이래가지고 국장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썼다. 뭐 이런 에피소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어느 부처인지 되게 궁금한데 이건 방송 끝나고. 예. 지금 뭐 그러니까 이 공공부문은 지금 그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네. 예, 지금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뭐 이걸 이건 카르텔이라도 볼 수도 있고 뭐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태계가 만들어서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차관 바꾸면 이 현상이 없어질까? 일단 답답하니까 차관이 사실은 그 부처의 모든 살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특히 인사권은 장관한테 있지만은 인사안을 만드는 사람 보통 안 살리면 다 차관이 다 하는 거거든요. 뭐 사무관 승진, 과장 승진 이런 거 다 사무관들이 그 차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차관들이 실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을 이제 바꾸면은 뭔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하면 직권남용. 그러니까 내 목에 간당간당하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차관 바꾼다고 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가능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안에서의 분란만 일으킬 뿐이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교수님이 또 예측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자리 깔아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 최저임금 있잖아요. 지금 줄다리기 계속되고 있는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10,000원은 넘겠지? 요번에는? 저는 약간 10,000원이 안 될 거다. 에? 요번에도?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 예. 왜요? 이제 이 사용자 대표하고 이제 노동자 대표가 이제 있고 이제 중간에 이제 공익위원이 이제 9명씩 있는 건데 지금 노동자 측은 이제 그 인상안을 냈고 12,000원. 예. 그다음에 사용자 측은 동결을 지금 냈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공익위원이 중요한데 지금 공익위원 이제 구성을 보면은 그 약간 문제가 되는 이제 모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이 왜 어떤데? 근데 그분이 또 약간 재밌는 분이신데, 예, 그분이 이 노동계 우리 뭐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거목이신지 권영길 전 의원의 사위세요. 권영길 전 위원장의 사위예요. 사위예요? 예, 사위예요. 그래서 이 노동계를 어느 정도 좀 대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장인어른이 민주노총 위원장이었. 예, 하여간 뭐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69시간 예. 그걸 또 주도한 분이에요? 그거에 딱 피해마신 분이시죠. 예. 그렇다면은 거기 이제 공익위원회 분위기는 대통령이 이제 흡족하실 때까지 그거로는 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제 그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최저임금 인상안이 보통은 공익위원들이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생산성의 증가분을 보통 계산을 해요. 네. 그래서 생산성 증가한 만큼 보통 이제 노동 생산성 증가한 만큼 보통 이제 그거를 이제 올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산수를 조금 이제 어느 수치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예, 우리 이제 1% 성장에 이제 물가 지금 2%대라 그러니까 예, 대충 3%에 4% 정도. 물가 2%가 맞아요? 내년에 2%니까. 에이. 내년에 2%. 올해 얼마나 올랐는데 물가가? 최저임금 내년 거 하는 거니까. 아이씨, 말이 되나. 내년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갖다 쓰냐도 다른데 예, 그런 거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취업자 수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올해 원래 10만 명 순증한다고 예상했었는데 이번에 경방하면서 32만 명으로 증가한다고 했어요. 취업자 수가? 경제 성장은 1.6에서 1.4로 줄었는데 진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 진짜. 10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는다고 지금 했거든요. 취업자 수가 는다는 얘기는 노동자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렇지. 그러면 노동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네. 계산이 돼요? 그거를 갖다 쓰면은 그거를 갖다 쓰게 되면은 이제 뭐 3% 내외 3% 내외? 예, 그러면 10,000원이 약간 안 되는 수준으로 하겠다. 저는 제가 한번 500원 걸고 한번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동계 12,000원, 경제계 동결하니까 중간 딱 그냥 11,000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럼 대통령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유 참. 예. 아니 어떻게 살라고 10,000원도 안 되면? 예, 10,000원이 조금 안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정보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연구원들이 이제 뭐 임금 관련돼서 임금 올려가면은 그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잠잠해지는 이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시 시작될 수가 있다. 지금이 9,650원이니까 3%면 한 3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9,950원? 3% 내외해서 이제 10,000원에 약간 못 미치는 거기에 맞출 거다. 그래요? 예. 제가 한번 이런 거 선수로서 제가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틀렸으면 좋겠다, 근데 거의 맞을 겁니다. 거의. 예. 10,000원이 상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넘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라고 진짜. 저는 훨씬 더 많이 가야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왜 이 인플레이션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전체가 다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유 답답하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교수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